이스라엘이 최악의 조합에 부딪혔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극한 환경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화나 게임과 달리 실제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총만 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계치에 다다르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지휘센터에서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전투 환경이든 최악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악 중에 최악이라면 역시 시가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가전에서는 고려해야 할 상황과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물과 도로 등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데 반대로 건물에 숨어있는 적에게는 무방비로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민간인의 구별이 어려워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민간인 인질로 인해 작전 수행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거기다 많은 건물과 다양한 전자기기로 인해 통신장애가 생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가자지구 하마스의 땅굴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땅굴이 북한의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냈고 이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전에서도 입증됐듯이 땅굴은 그 구조를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일단 출입구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찾아내서 안에 들어가더라도 복잡한 구조 탓에 불과 몇 분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지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굴이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을 통해 지상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더라도 하마스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 이스라엘군의 발밑에서 하마스 대원이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점령지 안에서조차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가자 메트로라고 불리는 하마스의 땅굴은 2005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현재는 지하 30m, 약 483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지하철보다 1.5배 이상 긴 셈인데요. 게다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정찰을 피하기 위해 입구를 일반 주택이나 모스크, 학교 같은 민간 건물 지하에 파놓은 탓에 진출입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가자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 지상군은 가자지구의 모든 건물을 일일이 뒤져가며 진출입로를 파악하는 동시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하마스의 게릴라전에 맞서야 합니다. 당연히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조차 2021년 분쟁 당시 100km가량의 터널을 파괴한 이후로 더 이상의 파괴 작전을 펼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가자지구의 지하는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미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가자 메트로는 하마스의 지휘통제센터가 있는 것은 물론 무기 보관 장소 및 사람과 물품이 이동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땅굴을 이용해 별다른 저항 없이 이스라엘 키부츠에 침투할 수 있었고 외부에서 무기를 들여오거나 로켓 제작을 위한 재료를 수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자지구를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가자지구 시가지 건물 초토화 작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물을 죄다 박살을 내야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이 곧 땅굴의 출입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땅굴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기순환입니다. 한국에서도 운전하다가 터널을 지나면 중간중간 천장에 거대한 송풍시설이 붙어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현대적으로 크게 건설된 터널만 해도 신선한 공기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만들려면 이러한 송풍시설은 필수적입니다. 하물며 가자지구 지하를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는 좁은 땅굴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지하갱도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려면 출입구마다 공기순환시설 역시 만들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기순환시설을 버젓이 지상에 내놓으면 이스라엘에게 여기가 땅굴이라고 알려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선택한 방법은 이미 지표면을 덮고 있는 건물의 바닥을 뚫어서 땅굴의 출입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의 증언에 따르면 건물 크기에 비해서 공기순환 시스템이 너무 많은 건물이나 밤늦은 시간까지도 공기순환 시설에 열이 감지되는 건물 등은 대부분 땅굴의 출입구였습니다. 그런데 가자지구는 그런 건물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땅굴이 그토록 넓게 퍼져 있으니 출입구도 그만큼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은 가자지구에 있는 건물 전부에다가 폭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습으로 건물을 아예 무너뜨리거나 적어도 땅굴로 통하는 곳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폭탄 세례를 퍼부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까지 연일 가자지구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것은 건물의 초토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자 비로소 이스라엘군은 시가전으로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지막지한 공습을 해놓고도 땅굴을 완전히 봉쇄했다고 여기는 것은 시기상조였습니다. 실제로는 건물이 아닌 곳이나 공기순환 시설이 없는 곳에도 출입구가 있을 수도 있고 워낙에 땅굴이 많기도 하니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지상과 지하를 불문하고 모든 포인트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살라미 전술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하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굴 전문 특수부대 야할롬입니다. 땅굴 내에서의 전투에 특화된 이들 특수부대는 각종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음에도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싸워야만 합니다. AI 로봇, 적외선, X선 관측 장비, 땅굴 전용 특수 폭발물 등 땅굴 공략을 위한 온갖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부대가 야할롬인데요. 통신도, GPS도 안 되는 지하에서의 작전을 위해 메시 네트워크 기반 통신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파가 닿지 않는 지하까지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모든 전투원이 통신을 중계하는 장치를 휴대하는 방식이 메시 네트워크 통신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경에 처하게 한 하마스의 땅굴 기술은 북한에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군사적으로 하마스를 지원하던 북한은 이스라엘이 6에서 8m 높이의 거대 장벽으로 가자 지구를 분리하자 땅굴 기술까지 투입했습니다. 현재는 이집트 시내반도부터 가자 지구를 거쳐 이스라엘 남부 사막까지 뻗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성인 남성이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심지어 일부 공간은 수개월간 머물 수 있도록 방공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과거 DMZ 일대에서 발견해 무력화했던 북한의 땅굴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북한은 과거 미얀마에도 600에서 80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땅굴을 건설한 이력도 있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 역시 북한이 하마스의 땅굴을 이용한 전술교리를 전수하거나 훈련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안보단체인 알마연구 및 교육센터가 지난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북한이 6명의 기술자를 파견해 땅굴 건설을 주도한 것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직접 땅굴로 진입해 하마스를 색출하여 제거하는 위험 부담을 안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땅굴을 봉쇄해 하마스를 고사시키는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군 부참모 총장 야이르 골란은 이스라엘군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마스의 땅굴로 직접 들어가 하마스와 교전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땅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능력과 모든 지식과 수단을 갖고 있으니 하마스가 땅굴에 머물면 죽음의 함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땅굴 투입 작전의 빈도가 적어진 야할롬 부대는 그 대신에 땅굴 파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땅굴 출입구를 모조리 부숴버리고 그 안에서 농성하는 하마스를 가둬놓으면 머지않아 이들이 알아서 다른 출입구로 나오거나 그 안에서 자멸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공병부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야할롬은 D9R 대형 전투장갑 불도저를 동원한 땅굴 출입구 파괴에 나섰는데요. 이 대형 불도저는 미국 캐터필러사가 개발한 것으로 길이 8.1m, 높이 4m로 무게는 48.9톤에 달합니다.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 기관총 등의 화기와 방탄유리, 대전차 로켓 등을 막을 수 있는 펜스 장갑을 두르는 등 승무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인 게 특징입니다. 또한 3세대 전차까지도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웬만한 구조물도 손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요아브 갤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는 모든 땅굴에 도달하여 해체할 수 있는 고유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모든 곳으로 접근할 것이며 하마스는 땅굴에서 죽거나 나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야할롬 부대는 이미 100여 개의 땅굴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땅굴 공략법은 한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에서 적성국의 땅굴로 고민하는 나라가 한국에는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작전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땅굴 전문 특수부대인 야할롬 부대와 D9R 전투장갑 불도저도 한국에서 유사한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과 함께 육군 수기사 제16기보 여단을 중심으로 대땅굴 특수작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야할롬 부대와 비슷하게 각종 첨단 장비 및 로봇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들 부대는 북한이 실제 건설한 땅굴과 유사한 지하시설에서 주기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목표로 하고 있는 적이 북한이니만큼 이곳에서 대량살 상무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상황까지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방식은 야할롬 부대의 훈련에도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국은 이번 전쟁을 주시하면서 이들의 실전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올 것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D9R 전투장갑 불도저 역시 한국의 유사한 무기체계가 있는데요. K1 전차를 기반으로 한 장애물 개척 전차 K600 코뿔소입니다. 차체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출력으로 지뢰 개척에 있어서는 대단한 여유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뢰 개척에 치중된 성능이라는 것이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K1 전차의 후속 모델인 K2 전차가 대성공을 거두자 이를 바탕으로 한 파생형 장애물 개척 전차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방산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더욱 강력한 차체를 바탕으로 K600에 비해서도 밀리지 않는 지뢰 제거 능력에 더해서 땅굴 등을 대상으로 한 구조물 철거 능력이나 진로 개척 능력 등을 개선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을 통해 기술이나 무기 체계가 발전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란 상황 자체가 벌어진 것이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지만 이스라엘과 유사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 한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